천년에 걸쳐 구축된 유럽 문명이 단 한 달 만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1914년 여름, 사라예보의 한 총성이 유럽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그 파국적인 순간으로 이어진 수많은 신호들이 이미 3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강대국들 사이에 복잡한 동맹관계, 치열해지는 군비 경쟁, 그리고 발칸 반도라는 화약고에서 터져나오는 민족주의의 열기까지.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유럽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는지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사가 아니라 인간의 야심과 두려움,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대륙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의 종료와 함께 새로운 독일 제국이 탄생했을 때 유럽의 권력 구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의 대관식이 거행되는 동안 패배한 프랑스는 막대한 배상금과 알자스 로렌 지방의 상실이라는 굴욕을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독일이 어떻게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는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한 사람의 천재적인 정치가가 어떻게 분열된 독일 지역들을 하나의 강력한 제국으로 통합시켰는지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기적과도 같았거든요. 프로이센의 군사적 효율성과 독일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제국은 유럽 전체에 충격을 주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강력한 국가는 영국의 산업 패권에 도전하고 프랑스의 대륙 지배를 위협하며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독일 제국의 탄생은 단순히 새로운 국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지되어 온 유럽의 세력 균형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유럽의 중심부에는 프랑스나 러시아, 오스트리아를 능가하는 강력한 국가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독일이 단순한 군사력만이 아니라 산업기술, 교육 수준, 행정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의 철강 생산량은 187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영국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고 화학공업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비스마르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 탄생한 독일 제국이 유럽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외교 시스템을 구축했죠. 삼국 동맹, 재보험 조약, 삼왕 동맹 등 그가 만들어낸 동맹 체계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유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프랑스가 동맹국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비스마르크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스템은 한 사람의 천재성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기도 했죠. 비스마르크의 외교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는 1879년 이중 동맹을 체결하여 독일의 남동쪽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는 비밀리에 재보험 조약을 맺어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지하더라도 러시아가 프랑스와 동맹하지 않도록 했죠. 이탈리아를 삼국 동맹에 끌어들임으로써 프랑스의 남쪽을 견제했고 영국과는 식민지 문제에서 협력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심지어 프랑스에게는 식민 확장을 권장하여 그들의 관심을 유럽 밖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그러나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비스마르크라는 거장의 손길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각 동맹국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종종 상충했고 특히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발칸 반도에서 직접적인 경쟁자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런 모순들을 절묘한 균형 감각으로 조절해왔지만 그의 후계자들이 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1888년 빌헬름 2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야심차며 성급했던 새 황제는 비스마르크의 조심스럽고 복잡한 외교 정책이 독일의 세계적 지위 상승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독일이 태양 아래서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1890년 비스마르크를 해임한 후 빌헬름 2세는 소위 새로운 항로라고 불리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이는 독일이 세계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겠다는 야심찬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책 전환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었어요. 빌헬름 2세는 자신이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이자 유럽 왕실의 일원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이런 역할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때로는 무모하기까지 했던 그는 비스마르크의 신중한 접근법과는 정반대였죠. 더 큰 문제는 빌헬름 2세가 독일의 실제 역량과 국제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독일이 아무리 강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하나의 국가였고, 모든 이웃 국가들을 동시에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이런 지정학적 현실을 간과했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러시아와의 재보험 조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공들여 구축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빌헬름 2세는 한순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새로운 황제와 그의 고문들은 이 비밀 조약이 오스트리아와의 동맹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곧 프랑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죠. 오랫동안 유럽에서 고립되어 있던 프랑스는 이제 러시아라는 강력한 동맹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94년 프랑스 러시아 동맹이 체결되면서 비스마르크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독일의 양면 전쟁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어요. 독일은 이제 서쪽으로는 프랑스와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러시아 동맹의 체결 과정 자체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공화정 프랑스와 전제정 러시아 사이의 이념적 차이 때문에 양국 모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공통의 우려가 이런 차이를 극복하게 만들었죠.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 수복의 꿈을, 러시아는 발칸반도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이 동맹은 단순한 정치적 협정을 넘어서 경제적, 문화적 협력도 포함했습니다. 프랑스 자본이 러시아의 철도 건설과 공업화에 투입되었고, 러시아의 곡물이 프랑스 시장에 수출되었어요. 파리에서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프랑스 문명에 대한 동경이 확산되었죠. 빌헬름 2세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이 진정한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알프레드 폰 티르피츠 제독과 함께 그는 영국 해군에 도전할 수 있는 거대한 함대 건설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1898년과 1900년의 해군법을 통해 독일은 전례 없는 규모의 해군 확장에 나섰죠. 독일의 해군 건설 계획은 단순히 해군력 증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독일이 대륙 강국에서 세계 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야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빌헬름 2세는 독일이 식민 제국을 건설하고 해외 시장에서 영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이 가져온 결과는 독일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해군 건설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 이는 영국의 전통적인 광영한 고립 정책의 종료로 이어졌어요. 영국에게 있어서 바다는 생명선이었고 해군 우위는 제국의 존재 기반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우위는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영국이 전 세계에 흩어진 식민지와 연결되고 해외 무역을 보호하며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해군 건설은 영국의 제국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영국의 정책 변화는 유럽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1904년 프랑스와의 협상 협약, 1907년 러시아와의 협정을 통해 영국은 독일을 둘러싼 포위망 구축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제 유럽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는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904년 영불 협상 협약은 겉보기에는 식민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었어요. 영국은 이집트에서의 영향력을 인정받았고 프랑스는 모로코에서의 우선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국이 독일에 대항하여 협력하기로 한 사실상의 동맹이었죠. 에드워드 7세의 개인적인 외교 노력도 이 협정 체결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각국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동맹 체계가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는 19세기적 사고의 산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국가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전쟁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자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867년 이후 이중 군주제로 재편된 이 거대한 다민족 제국은 내부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억누르는데 점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독일인, 헝가리인, 체코인, 폴란드인, 슬라브인, 루마니아인 등 수십 개의 민족이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각각은 자치나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이 복잡한 제국을 60년 넘게 통치하면서 놀라운 인내심과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죠. 더 나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삶이 연속된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 루돌프의 자살, 아내 엘리자베스의 암살, 조카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불행한 결혼 등이 그를 괴롭혔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헝가리의 독특한 지위였습니다. 1867년 타협 이후 헝가리는 사실상 독립국가와 같은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는 다른 민족들, 특히 슬라브 민족들의 불만을 크게 키웠습니다. 체코인들은 왜 자신들은 헝가리인들과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남슬라브인들은 세르비아와의 통합을 꿈꾸기 시작했죠. 제국의 군대조차도 민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장교들은 대부분 독일인이나 헝가리인이었지만 병사들은 여러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충성심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복잡했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런 다민족 군대가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경제적으로도 뒤처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산업화가 늦었고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역시 심각한 내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1894년 니콜라이 2세가 즉위했을 때 러시아는 여전히 절대 군주제 하에서 농노제의 잔재와 산업화의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1904의 시 1905년 러일 전쟁의 참패는 차르 체제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1905년 혁명은 제국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었죠. 니콜라이 2세는 선량한 가정인이었지만 효과적인 통치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현대적 정치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통적인 전제 정치가 여전히 통용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의 러시아는 이미 그런 통치 방식으로는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져 있었어요. 1905년 혁명 이후 러시아에는 두마 의회가 설치되었지만 차르는 여전히 이를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제약으로 여겼습니다. 스톨리핀의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농민들은 여전히 토지를 갈망했고 노동자들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했으며 지식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죠. 비록 니콜라이 2세가 간신히 권력을 유지했지만 러시아의 국제적 위신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약화된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여전히 발칸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에요. 범슬라브주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발칸 정책은 종교적, 민족적, 지정학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정교회라는 종교적 유대, 슬라브라는 민족적 연대감, 그리고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발칸반도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죠. 발칸반도는 이 시기 유럽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쇠퇴하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서 새로운 민족 국가들이 하나씩 독립하고 있었고
있었고 각각은 대세르비아, 대불가리아와 같은 야심찬 꿈을 품고 있었어요. 특히 세르비아는 1903년 쿠데타 이후 친러시아적이고 범슬라브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 세르비아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발칸반도의 정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브레노비치 왕조가 몰락하고 카라조르제비치 왕조가 들어서면서 세르비아는 친오스트리아 정책에서 친러시아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새로운 국왕 페타르 1세와 니콜라 파시치 총리는 모든 남슬라브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세르비아 건설을 국가 목표로 설정했죠. 이는 필연적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는 수백만의 남슬라브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이 세르비아와 통합하려 한다면 제국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1908년 보스니아 합병 위기는 이런 긴장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경고였어요. 보스니아 위기 동안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 알로이스 폰 아렌탈은 러시아의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이즈보스키와 비밀 협상을 벌였어요.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공식적으로 합병해 러시아는 다르다넬스 해협 통과권을 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렌탈이 합의된 시간표보다 일찍 합병을 발표하면서 이즈볼스키는 서방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을 시간을 갖지 못했죠. 결국 러시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오스트리아의 기정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굴욕은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향후 발칸반도에서의 갈등에서는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어요. 특히 러시아의 슬라브주의자들은 정부의 약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고 이는 차르 정부에 큰 압력이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위기는 또한 세르비아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외교적 수단만으로는 남슬라브 통합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세르비아는 비밀 조직을 통한 지하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 또는 죽음이라는 조직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 조직이 나중에 사라예보 사건의 배후가 되었죠. 군비 경쟁은 이 시기에 또 다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독일과 영국 사이의 해군 군비 경쟁은 1906년 HMS 드레드노트의 진수와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어요. 이 혁신적인 전함은 기존의 모든 전함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렸고 양국은 새로운 드레드노트급 전함들을 건조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HMS 드레드노트는 해전사의 혁명을 가져온 함선이었어요. 기존 전함들이 다양한 구경의 포를 섞어서 사용했다면 드레드노트는 모든 주포를 동일한 구경으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증기 터빈을 사용하여 속도도 크게 향상시켰죠. 이 한 척의 전함이 기존의 해군력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독일의 알프레드 폰 티르피츠 제독은 소위 위험 이론을 내세우며 영국이 감히 독일과 전쟁을 벌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려 했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의 3분의 2 수준에 도달하면 영국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다른 해군 강국들에게 무력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전쟁을 피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영국은 더욱 많은 자원을 해군에 투입했고 독일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해군성은 투파워 스탠다드라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는 영국 해군이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강한 해군을 합친 것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09년 영국에서는 우리는 8척을 원한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독일이 비밀리에 드레드노트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영국 국민들은 흥분했고 정부는 한 해에 8척의 드레드노트를 건조하는 전례 없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영국 해군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켰지만 독일에 대한 해군 우위를 확실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군비 경쟁이 실제로는 어느 쪽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에요. 영국은 사회보장 제도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독일도 국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이 먼저 군비 축소를 제한할 때까지는 경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해군 군비 경쟁과 함께
육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913년 병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독일도 이에 대응해 군대 규모를 대폭 확대했어요. 러시아는 1914년부터 시작될 대규모 군사 개혁을 계획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1870년 패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유럽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3공화국 하에서 프랑스는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식민 제국을 확장하며 군사력을 재건했어요. 1905년과 1911년 두 차례의 모로코 위기는 프랑스가 독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테오필 델카세 외무장관의 노력으로 프랑스는 고립에서 벗어나 영국, 러시아와의 견고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알자스 로렌 수복에 대한 염원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실에는 상실된 두 지방의 지도가 걸려 있었고 아이들은 언젠가는 이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프랑스의 복수심은 단순한 영토 탈환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870년 패전으로 상처받은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열망이었어요.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이 유럽 문명의 선도자라고 자부했는데 독일에게 굴욕을 당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차 모로코 위기 1905년에서 독일의 비렐름 2세가 탕헤르에서 모로코의 독립을 지지하는 연설을 한 것은 프랑스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아르헤시라스 회의에서 독일은 고립되었고 프랑스는 영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아 모로코에서의 우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프랑스에게 큰 외교적 승리였죠. 2차 모로코 위기 90캔에서는 독일이 아가디르에 군함을 파견하여 다시 한번 프랑스를 압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영국이 프랑스를 강력히 지지했고 결국 독일은 콩고에서 약간의 영토 보상을 받는 선에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 두 위기를 통해 프랑스는 자신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탈리아는 1861년 통일 이후 새로운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1882년 삼국 동맹에 가입했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오스트리아 헝가리로부터 미수복 영토인 트렌티노와 트리에스테를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은 이탈리아의 외교 정책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죠. 한편으로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영국과 비밀리에 협상을 벌이는 이중 정책을 추구했어요. 1914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탈리아가 중립을 선언한 것도 이런 복잡한 상황의 결과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느 쪽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탈리아의 민족주의는 미수복 이탈리아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어요. 통일은 이루었지만 아직도 외국 지배하에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령인 남티롤, 트리에스테, 이스트리아 반도에는 수십만의 이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1912년에서 1913년 발칸 전쟁들은 유럽 전체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켰어요. 발칸 동맹국들이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벌인 1차 발칸 전쟁에서 터키는 유럽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이어진 2차 발칸 전쟁에서는 전 동맹국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세르비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죠. 1차 발칸 전쟁에서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는 연합하여 오스만 제국을 공격했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발칸 국가들이 한때 유럽을 위협했던 오스만 제국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하지만 승리 후 전리품 분배를 둘러싸고 동맹국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특히 불가리아가 마케도니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려 하자 세르비아와 그리스가 반발했습니다. 결국 2차 발칸 전쟁이 발발했고 이번에는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심지어 오스만 제국까지 불가리아를 상대로 연합했어요. 세르비아의 영토와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세르비아의 꿈이 현실에 더 가까워졌고 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지지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08년 보스니아 위기에서의 굴욕을 잊지 않은 러시아는 이번에는 발칸 반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발칸 전쟁들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유럽에서 퇴출되었습니다. 500년 동안 발칸 반도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고 대신 젊고 야심찬 민족 국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는 유럽의 세력 균형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독일 내부에서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사회민주당의 급성장, 가톨릭 중앙당과의 갈등, 그리고 보수적 엘리트들의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독일 정치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비렐름 2세는 의회주의적 정부보다는 개인적 통치를 선호했지만 실제로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했어요. 1908년 데일리 텔레그래프 사건은 황제의 경솔함과 정치적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도 황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죠. 비렐름 2세가 영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국민들이 영국을 적대시한다고 말한 것은 외교적 파문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어요.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1912년 선거에서 최대 정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독일 정치 체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민주주의적 의회 제도와 전통적인 군주제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906년 자유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집권했습니다. 에드워드 그레이 외무장관은 독일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프랑스,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어요. 1904년 협상협약과 1907년 영러협정은 단순한 식민지 분쟁 해결을 넘어서 사실상의 박일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영국은 독일의 해군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했고 이는 국내 사회 개혁 프로그램과의 갈등을 야기했죠. 자유당 정부는 한편으로는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군비 증강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이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광영한 고립 정책으로 유럽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는데 독일의 위협 때문에 이 정책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했을 때 이 모든 긴장과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19세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탄 2발이 30년간 축적된 유럽의 모순들을 일시에 분출시킨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남슬라브인들에게도 헝가리인들과 같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삼중 군주제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세르비아의 대세르비아 운동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를 세르비아에 대한 최종적 청산의 기회로 보았고 독일은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슬라브 형제국 세르비아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고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동맹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죠. 영국은 벨기에 중립보장을 근거로 전쟁에 참전했어요. 사라예보 사건 후 한 달간의 7월 위기는 유럽 외교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전면전으로 치달았어요. 30년간 쌓인 불신과 적대감이 마지막 순간의 협상 가능성마저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14년 8월 유럽은 그 누구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던 전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몇 개월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은 4년간 지속되며 유럽 문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4개의 제국이 무너졌으며 새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19세기적 질서의 종말이자 20세기적 현실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씨앗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지혜롭고 관용적이었다면,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면 그 참혹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